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낳지 않는 나라. 네, 그림 제가 고르고 골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아기 침대인데요. 아기는 없죠. 그리고 이 모빌은 경고의 느낌표가 있습니다. 아이 낳지 않는 나라, 초저출산 대한민국.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이유일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다른 거 말고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저출산의 대한민국이 이런 지경에 오게 된 그 배경은 무엇인지 경제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한번 그 부분을 짚어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말이죠. 인구가 너무 많다. 인구 많은 게 문제였어요. 인구 문제의 정의는 인구 감소가 필요하다라는 게 그 주제였던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때는 인구 너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 인구 감소가 또 다른 숙제가 됐고 저출산이라는 게 숙제가 됐고 동시에 고령화라는 게 숙제가 됐죠. 과거에는 인구 너무 많다고 산하 제한하고 그랬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맞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인구 문제라는 그 관점 자체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는데 지금의 그 인구 문제는 바로 뭡니까? 초저출산, 인구 감소, 고령화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과거에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었던 사회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사회, 제가 뭐라고 정의했었습니까? 인구 보너스 시대에서 인구 오너스 시대로의 전환, 인구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죠. 또 2000년대가 진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고령화 사회도 아니었는데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0년대 중반이죠. 2017년 정도 그때 우리는 고령 사회에 또 진입하고요. 2025년 정도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보너스 시대에서 오너스 시대로 또 고령 사회가 아닌 비고령 사회에서 지금은 고령 사회 또 초고령 사회에 목전을 두고 있고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바뀌는 상황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인구 문제에 또 당면하게 될 것인지 그 경제적인 이유를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대체 인구가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세계 경제의 숙제라고 볼 수 있고요. 저도 얼마 전에 아이 낳지 않는 나라, 왜 그 아이 낳지 않는 나라가 되었을까 통계적으로 특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해 보려고 칼럼을 좀 시도를 해 봤는데 이 칼럼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낳지 않는 나라라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수식어를 받아들고 있는 상태, 초저출산 대한민국의 실태,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의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죠. 출생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출생자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적은 또 없을 만큼 22년, 21년보다 더 줄고 21년에는 또 2020년보다 더 줄고 계속 출생자가 줄어들고 있는 자연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합계 출산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께 오해가 없도록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합계 출산율의 개념은요. 가임 여자 인구라는 정의가 있는데요. 만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자 인구를 가임 여자 인구 이렇게 봅니다. 이 가임 여자 인구가 한 명당 몇 명 정도를 출산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 결과적으로는 한 여자가 평생 동안 몇 명의 자녀를 낳는 구조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합계 출산율의 개념이고요. 이 합계 출산율의 그 단위가 뭘까요? 퍼센트가 아니라 명이죠. 그죠? 그러면 가임 여성 인구 한 명당 몇 명을 출산하는가 보시는 것처럼 0.78명으로 또 떨어졌죠. 21년까지만 해도 0.81명이었는데 0.7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1이라는 숫자가 깨진 게 벌써 2018년부터이고요. 계속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향후 결혼할 계획이 있는가?
그리고 결혼한 경우에 출산할 의향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남자는 상대적으로 결혼할 의향이 더 많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할 의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70% 이하의 여성이 결혼할 계획이 있다. 다른 말로 30% 이상의 여성 인구가 결혼할 계획이 없다라고 생각을, 결혼할 의향 자체가 없다. 결혼해봐야 지금 뭐 아파트 값도 비싸서 지금 우리 부모님 밑에서 우리 방 괜찮고 여유 있게 살고 있는데 뭐 나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남자 만나서 뭐 이렇게 살아봐야 집도 더 좁아지고 또 아이도 키워야 되고 나는 내 커리어를 계속 가져가고 싶은데 그런 것도 또 만만치 않고 경력 단절 문제도 심각하고 여성이 아무래도 결혼했을 때 갖게 될 그 부정적 효과라고 볼까요? 그런 것들이 더 많다라고 스스로 여성분들이 더 그렇게 인지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출산 의향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결국 나는 아이 낳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70% 정도 되고 그래도 30% 정도가 남자의 경우에도 출산 의향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거의 절반 정도가 출산 의향이 있다. 반대로 절반 정도가 출산 의향이 없다. 이것은 어쨌든 계획과 의향에 관한 질문인 거예요. 결혼 계획이 없거나 출산 의향이 없거나 하는 그 비중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겠지만 결혼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결혼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얘기고 출산할 의향이 있을지라도 실제 출산으로 연결될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초저출산 상황에 놓이게 된 이 대한민국의 실태는 기본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결혼하는 게 맞는가?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출산하는 게 맞는가? 출산 안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게 아닐까? 뭐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의식 자체가 그렇게 초저출산 사회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식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소위 뭐 아버님들이 혹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이렇게 아이 안 낳아? 왜 이렇게 결혼 안 해? 라고 하지만 그럼 아이 길러줄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논쟁도 이어지리만큼 세대 간의 이 초저출산 현상을 놓고 갈등 국면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숙제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지표는 바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이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다라는 사실이에요. OECD 평균에도 못 미칠 뿐더러 우리나라가 이 36여 개국의 OECD 회원국 중에서 그 다음 우리나라가 꼴찌고요. 이탈리아가 두 번째인데 이탈리아의 합계 출산율 1.24보다도 현격하게 차이나게 낮죠. 이것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고 또 너무나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드는 국면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자연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2020년부터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실제 2000년대 들어서 2020년 들어서 실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사회가 아니라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로 전환된 것이고 인구가 현재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노동력 감소라든가 또 노년 부양 부담 가중이라든가 뭐 국민연금 문제라든가 또 인구 소멸 혹은 지방 소멸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같이 당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 우리가 덧붙일 것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령사회로의 전환이 매우 빠른데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5년에 초고령사회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20% 이상 차지하면 그걸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그 사회에 우리는 25년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23년이니까요. 24년, 25년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요. 이 고령화 추계를 하는데 통계청에서 장래 인구 추계를 할 때 사용했던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정도 사실은 2020년, 21년 그 당시의 가정보다 22년의 합계 출산율은 더 떨어졌고 23년 합계 출산율은 안타깝지만 그거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25년에 당면할 이 초고령 사회 그것도 더 생각보다 24년 정도로 앞당겨 줄 수 있다. 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자체가 매우 짧고 우리에게 충분히 고령 사회에 진입할 만한 혹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만한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 어쩌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인구 감소라는 문제에 당면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새로운 사회에 순응하고 대응하는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것. 그게 더 큰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의 이 고령화율의 상승 속도가 우리나라만큼 빠른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고령화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모습. 이것은 우리가 당면한 그 숙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명이 1명의 노령층을 부양하다가 2명이 1명을,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되는 이 저출산 고령화의 숙제 중에 하나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결국 고령자에 대한 부양 부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출산 사회에 진입하게 된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 배경을 이해해야 또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출산 사회에 진입하게 된 그 배경은 사실 무궁무진하겠죠. 어떻게 10분, 20분 동안 그 내용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내용 중에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이유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출산의 경제적 배경, 첫 번째는 통장과 가질 수 없는 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통장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소득은 줄지 않는데 그 소득에서 이것저것 다 빠져나가잖아요. 세금도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고 남은 돈을 뭐라고 합니까? 그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결국 여러분의 임금 근로자의 경우라고 한다면 통장에 찍힌 그 월급이 가처분 소득의 개념에 부합하는데 그 가처분 소득을 명목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실질 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 통장에 찍힌 그 소득 규모, 그게 가처분 소득 중에서도 명목 기준의 가처분 소득인데요. 현재 가구당 가처분 소득 명목 기준으로 391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질로 전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391만 원이 통장에 찍힌다 하더라도 그 통장에 찍힌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왜냐하면 21년에 그 391만 원과 23년 지금의 391만 원은 다른 돈 아닙니까?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실질소득의 개념이에요.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통장에서 이것저것 다 빠져나가고 그 남은 돈 가지고 또 보니까 이자 상환하고 그리고 보니까 이자 상환 부담도 계속 가중됐지만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텅 줄어드는 통장, 비어있는 통장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삶도 팍팍한데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결혼이냐 또 무슨 아이 출산이냐 하는 그 상상조차 하기가 힘들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겠죠. 그 경제적인 이유는 바로 저출산의 경제적 이유, 통장이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웃을 수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스갯소리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두 번째는 또 가질 수 없는 집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가질 수 없는 집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PIR. PIR은 Price Income Ratio. Price Income Ratio의 개념은 이 가격은 바로 집값입니다. 집값을 내 소득 가지고 언제 그 집값에 도달할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이 지표는 배인데요. 단위가. 결과적으로 1분위 저소득층을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서울의 경우에 저소득층의 평균 소득을 가지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31년이 걸린다라는 뜻이에요. 고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5분위, 이 5분위 고소득층에는 소위 전문직이 많이 있겠죠. 이들의 경우에도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다 모을 수 있다고 한다고 가정해 보면 그래도 5.4년이 걸린다. 이렇게 집 사기가 어려운 나의 소득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 집을 살 수가 없고, 그리고 31년 후에 그 집값이 그대로 있으리라는 법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니 그래도 결혼을 하려면 내 집이 필요하고, 아이가 한 명 있으려면 그래도 아이방도 필요하고, 아이가 2명 있으려면 집도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2명의 방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담해야 될 집값은 더 커질 텐데, 어떻게 이런 국면에 소득은 줄어들고 집값은 여전히 높고, 그런 국면에 이 PIR이 이렇게 높은데, 물론 한 푼도 쓰지 않고 31년간 이 소득을 모을 수도 없겠지만, 모으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과연 이 집값도 그대로 있을까 하는 그 불안감, 집도 못 갔는데 또 전세자금 마련도 힘든데 전셋집도 비싼데 어떻게 결혼을 하냐 말이냐 라고 이렇게 우리 젊은 세대는 한탄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저출산의 경제적 배경, 그 첫 번째는 통장과 가질 수 없는 집이다. 그 두 번째는 역시 교육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녀를 낳으면 내가 비록 충분한 교육을 못 받았고, 내가 비록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자녀만큼은 어떤 교육비를 감안해서라도 훌륭한 교육을 받고, 또 그 교육을 통해서 이 가난의 되물림을, 이 되물림이라는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특히 이 저소득층 부모님들의 마음 애환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가난을 되물림시키지 않고자 너라도 충분히 교육을 받고 좋은 학교 나와서 또 훌륭한 인재로 양성되어서 결과적으로 너라도 좀 부유하게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3D 업종과 같은 어려운 일 하지 말고 너는 좀 좋은 안정적인 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네 부모님들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2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들어가는 월평균 사교육비가 41만 원이에요. 이것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인 것이지, 가진 자는 더 많이 내고 덜 가진 자는 덜 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보시는 것처럼 800만 원 이상의 가구 소득을 갖고 있는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로 64만 8천 원을 쓰고 있다. 근데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2만 4천 원 정도를 쓰고 있다. 물론 64만 8천 원이 12만 4천 원보다 절대액으로 보면 훨씬 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200만 원 중에 12만 원과 800만 원 중에 64만 원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 엥겔 계수 말씀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전체 이 소비 지출액이라든가 소득 대비 얼마만큼 사교육비로 쓰고 있는가라는 것을 환산해 보면 절대적으로 많은 사교육비를 저소득층일수록 더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뭘까요? 고소득층이 교육에 목매고 있고, 우리 아이들만큼은 이렇게 1등으로 교육시킬 거야 하는 우리나라의 교육 열풍이 불고 있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라고 나중에 도태되면 안 되고 부의 양극화에 밑으로 가면 안 된다. 우리 아이도 훌륭한 교육 받아서 또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스스로 에듀푸어가 되는 거죠. 에듀푸어의 현상인 거죠. 소득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교육비에 그 이상을 쓰고 있는 모습, 빚을 감안해서라도 교육비에 많이 투입하고 있는 모습, 이건 사교육비만 제가 통계적으로 보여드린 것뿐이지 공교육비까지 생각하고 통계에 안 잡히는 것까지 생각하고, 그리고 이 모든 숫자는 그 계층별 평균 수준을 보여드리는 것이지 전체 극단적인 수치를 다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남 못지않게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되겠어라는 그 마음이 사교육비 지출로 이어지고,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우리 아이를 또 키워서 또 장성하게 하는데 교육비가 이렇게 드는데, 이 교육비 부담 때문에라도 내가 과연 아이를 둘 낳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부모님 입장에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경제적 배경이라는 거죠. 저출산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이 저출산 환경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유를 찾자면 바로 집값, 두 번째는 교육비, 이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주택시장이 하루빨리 좀 큰 경제적 결함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기조를 만들고, 또 모두가 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감으로써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이 교육에 목매는 그런 사회 분위기보다는 너무 경쟁적으로 내가 이만큼 교육시키니까 나도 이만큼 시킬래, 같이 안 시키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마치 이제 뉴질랜드나 이런 호주나 뭐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한국인 말고요, 그 현지 국민들 보면 교육보다는 인성교육 집중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마음을, 교양을, 정서를 함양하는 이런 데 더 집중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너무 교육에 경쟁적으로 목매는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 사회를 저도 하나의 국민으로서 비판을 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든 정책적으로 이 교육에 목매는 그런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교육의 정상화라든가 사교육의 이 비정상적인 지출을 좀 막기 위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 그게 바로 저출산의 해결 실마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저출산 현상은 저출산 그 자체에 있지 않다. 저출산이 야기된 그 배경은 바로 국토교통부가 해야 될 일, 또 교육부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저출산은 저출산 특위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전 부처가 같이 이 팔을 걷어붙이고 해야 될 일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바입니다. 2006년에 아주 유명한 옥스퍼드 유니버시티의 교수님이시죠. 데이비드 콜먼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세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과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몇십 년이 지나놓고 다시 가지고 와보니까 이게 지금은 경고의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그 말씀이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출산율이 가장 낮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나라로서 당연히 한국은 인구적인 관점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위기감, 위기의식을 좀 갖고 이런 위기 국면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